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 방송이 함께 준비한 지식탐구쇼,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자, 2025년도 벌써 절반이나 흘렀는데요. 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좀 명작 드라마들이 많아서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컨텐츠들 중에서요,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요, 제가 아무래도 교육자이다 보니까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대치맘 패러디였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또 유쾌하기도 한데 불쾌하기도 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볼 지식은요, 바로 비교입니다. 대치맘이라는 상징을 통해 한국의 교육열,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비교 심리, 이 두 가지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성진 스님, 이송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성관사 주지의 소임을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소임이고, 우리 이 인문학에 있어서는 또 좋은 중요한 소임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또 융합상담 코칭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빠지신 것 같아요. 만남 중창단. 아, 예. 네. 네, 만남 중창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더 뵙기 때문이죠. 동국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그리고 융합상담코칭학과 이송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희 자살 주제할 때 뵀었잖아요. 그쵸, 네. 뵀죠. 근데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기하실 때 편히 이제 뭐 PD님이랑 작가님이랑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니 오늘은 대본을 보시더라고요. 뭔가 살짝 텐션이 조금 더 높으면서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송희 교수님이 네. 예, 저희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예, 학생으로서 좀 더 잘하려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네요. 잘하시고 싶은 네. 욕심.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계신 지도 교수님이 여기 계시면 너무 반갑고 좋고 웃음만 날 것 같은데 네. 잘하고 싶으신 욕심에 지금 긴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송희 교수님, 근데 이 두 분의 인연도 참 깊은 것 같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이 지도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셨나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만나려면 전생에 어떤 인연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복을 좀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을 많이 지으면 학생으로 왜냐하면 태어났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스승은 제자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그 선택권이 부분이 있으시죠.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이송희 교수님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받아주실까? 거꾸로 이제 이런 걱정을 저는 오히려 이제 하고 교수님을 찾아뵀었는데 또 흔쾌히 제 느낌은 일단 흔쾌히고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쾌히 받아주셨나요? 네, 흔쾌히인데 네.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하는 방식하고 또 성진 스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워낙 오픈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진 스님 학교 생활은 잘 하시고 계시는가요? 모범 학생인가요? 정말 모범 학생이시고요. 이제 모범의 기준이 이제 어떤 건지를 좀 고민해 보면 그 수업 중에 이번 학기에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처음 이제 딱 수업 시간에 오셨을 때 사실 저도 긴장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제를 저는 이제 매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제 검사를 매일 해요. 그래서 금요일은 저는 숙제 검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 학생분들 거 하나씩 볼 때마다 성진 스님께 항상 눈에 띄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너무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다른 내용도 찾아서 메모를 다르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학업의 어떤 학구열들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네. 근데 스님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또 네. 우리가 성진 스님 하면 워낙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도가 높으신 스님이신데 맞아요. 왜 굳이 융합상담학과에 지원해서 공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만큼 학과에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융합상담 코칭학과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융합상담코칭학과는 미래융합대학원에 있고요. 우리 이제 석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담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분야라면, 코칭은 이미 잘 살아가고 있고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목표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융합상담코칭학과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배우면서 심리적인 기반이 되는 내용들도 다루고 또 발전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도 도우고 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학과이네요. 맞습니다. 와, 네. 껌 먹고 알 먹고 막 약간 그런 거. 아니, 저는 이제 저도 다른 이 공부를 뭔가 하고 싶은데 네. 여러 이제 찾아보다가 어떤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곤 하지 않고, 우리 모두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자기의 삶을 목적을 잘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고 좋은 또 어떤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가를 끌어주는 건데, 옆에서 같이. 이게 저는 이 보살이 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차이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함께 이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길을 함께 가는 모습하고 이 상담 코칭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일치하는 것 같고, 또 코칭이라는 게 풀어가는 방식이 질문으로, 그러니까 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해주는 건데, 이건 한국 불교의 선에서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문답은 오로지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인식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 그리고 어떻게 인지를 어떻게 잘해야 돼, 그 어떻게 바라보냐에 의해서 삶이 결정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우리 이송희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행자로서도 보살행을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공부를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사제지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왜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벌써 스님과 저 2번이나 만났으니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사제지간 아닙니까? 이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비교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인문학적 소양과 불교적 지혜를 빌려서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이수지 씨의 대치맘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 그러세요? 전 사실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자유방목하시면서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전혀 약간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게 정말 그 대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정도까지 교육열이 발생하고 있나요? 대치동에서? 제가 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거는 벌써 한 10년 전?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그냥 그야말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 정도, 특별한 누군가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그 안에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생겼다는 거니까. 네, 저도 그걸 보고서는 좀 웃음이 이게 뒤끝이 뭔가 마음 아픈 웃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마음 아픈 웃음을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요? 제가 4살인데 수학 영재 학원을 보내야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보냈냐니까 이제 자기 당신의 4살 아이가 까까를 세는 장면을 보고 예, 영재라고 하는 그 모멘텀을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영재 학원을 보낸다는 말을 운전을 하면서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통화를 학원 선생님과 통화도 하고 막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아, 내가 그렇게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신대하신 분들이 오면은 당신의 아들이 예전엔 다 대통령 될 것 같다. 손주들이 우리 손주는 예, 장군과 대통령감이라는 그냥 그때 그거는 할아버지들의 사랑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 사랑이 정말 영재학원으로 수학 영재학원으로 연결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처럼 벌써 이제 4살부터 그러한 부모의 기대 또 부모는 또 그 아이를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 정말 웃으면서도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었죠. 네. 우리 이송희 교수님도 보셨다고 하시는데 특히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아동 복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 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재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보다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수진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고요. 근데 실은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민감한 관찰력이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관찰력을 좀 이상한 데서 발휘한 거죠. 그래서 좀 우습게 느껴지는데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의 이제 눈높이를 한다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이 눈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누워서 보는 장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아이의 눈높이 맞춘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부모로서의 양육의 스킬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눈 높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맞추지 않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절대 맞추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하고 이런 캐릭터하고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죠.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차에서 이제 제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제임인가 봐요. 절대 등장하진 않는데 제임이라고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하는데 계속 계속 발로 차니까 참다 못해서 제가 이름 알았어요. 김재득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득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실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실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느껴지면서도 아까 말씀대로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재밌게 웃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뭔가 모르게 갑자기 짠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 반응이 웃긴데 뭔가 뒤끝이 씁쓸하고 유쾌한데 뭔가가 좀 불쾌하기도 하다 그런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이제 그런 그 패러디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유양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양육과 관련돼서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아마 대치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참,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그 모든 대상이 되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굉장히 사랑해요.
예,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게. 예, 정말 지극히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그 아이 결국 사랑을 주는 이유는 아이가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게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존감을 그야말로 자아 존중감을 키워내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사회가 그 시간 동안에 굉장한 자충우돌 속에서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도 다르게 또 이제 그러면서도 그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뭔가 저게 누군가는 저렇게 많이 하지만 그리고 저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아이에게 좋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가? 라는 말을 막 하고 싶은 상태까지 왔다. 하고 싶은데 그걸 또 하자니 그랬는데 그 패러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누군가는 대신해줬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치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누가 해주면서 반대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는 또 반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반향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모로서 양육을 하는 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부분 어디까 흘러가는지 그건 뭐 아직은 저도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 모든 분들도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맞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고시하면 고시 준비생 성인이 준비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도 막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나친 교육 열풍이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쟁심과 비교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내 아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아지려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나아지려고 한다는 게 꼭 나쁘다,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내가 좀 더 힘이 좀 더 있어서 좀 한 발짝 더 가볼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불안해. 난 지금 뭔가 뒤처지는 거야. 남들이 다 앞으로 가고 있어. FOMO라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게 이 단어인데 뭐냐면 잊혀지는 두려움. 그러니까 뒤처지는 두려움. 나만 모르는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만 소외되는 건가? 라고 하는 저는 두려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 현상의 모습이 이런 과도한 교육열로 가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것이 비교라는 말로 아예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표면화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스님, 저는 보기에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게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 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쟁심, 성취, 욕심과 조금 더 관련된 것 같고요. 뭔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불안함, 두려움과 관련된 것 같아서 조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외국 그 사회심리학자가 한국을 여행하고 그 유튜브를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 인지 왜곡이라 한국 사회는 인지 왜곡에 심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냐 하니까는 한국은 그 말대로 나아지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지 왜곡 중에서 이제 양극단으로만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 우리 금나나 교수님께서도 사실 성취라고 하는 게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아지려고 하는 걸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 뒷면에는 나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져. 오로지 양극단의
이 사고에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도 뭐 인지 왜곡이라는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뭐냐, 이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이거 난 나가야 되는 마음 안에도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묶여 있어서 네. 또 그러면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 교수님. 네. 자, 우리 제자 학생님의 답변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네. 100% 공감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도 계속 이제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그 말씀 이제 고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유치원에 의대반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교육 열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다 저는 그 일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까 4세, 7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종류가 다르게 연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또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마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4세 그러면 놀이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세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엄격한 그 집단 그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회성도 교육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안 하죠. 그 고민 안 하고 학업이라는 거, 고시라는 건 학업에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어떤 단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학업의 기준 하나를 보니까 학업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학업, 성적이라는 그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볼 때 우리가 그냥 너는 수학을 잘해, 너는 노래를 잘해, 너는 네. 운동을 잘해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한다면 그 비교는 비교 자체가 아니라 네. 각자의 장점을 오히려 살려주는 어찌 보면 그런 비교가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송진 스님이 그 과제를 되게 열심히 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강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고 산수를 잘하고 이건 능력적인 건데 실은 능력적인 것도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타고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강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걸 의미하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격적인 강점에 맞춰서 바라본다면 아마 비교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 거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성격을 강점으로 네. 그 이제 표현한다는 게 불교에서는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는 성격이라는 말보다는 성품이라고 해서 어쩌면은 성격과 태도, 품행을 합친 표현이 성품이라고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성품이라고 해서 성품의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제가 우리 교수님 저번에 숙제를 저희들한테 내주셔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참 희한했던 게 그 성격의 강점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들어가서 자기 그 질문지에 응답을 하면은 네. 한 24가지의 성격 나오죠. 강점 이렇게 네. 언어적 표현 자체가 성격 강점이에요. 네. 나왔는데 나의 이 1번이 초등학교 나왔으면 부모님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뭐냐면 혹시, 네, 뭐예요? 1번이 뭐겠습니까? 자의 성격 강점 1번이. 금나나 교수님. 긍정적이다? 좀 더 아주 자세히 가야 됩니다. 낙천적이다? 저 기억날 것 같아요. 또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면 저 유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저의 네. 성격 강점 1번이 맞아요. 유머입니다. 네. 아, 유머요? 네. 네. 오. 그 강점 테스트 1번 유머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네. 타고난 성격일까 아닐까.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거 제가 만든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부터 네. 스님들의 삶이 너무 진지해만 지려고 하는 거. 근데 스님들끼리 만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지도하셨던 방법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긴장감 없는 속에서 항상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마음으로 배워왔지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걸로 저는 저 의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드럽고 오히려 가끔은 당신이 이제 농담도 하시고 너무 근데 반대로 스님들은 근엄하게 세상 앞에 나서려고 그러고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류 약간의 불안들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고치고 서로가 소통하는데 긴장감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아 우리 연사 선생님 나한테 되셨지. 그때 생각하면 그게 유머, 위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성격 강의 1번 유머 왔다가 나온 거 보고 또 반대편으로 내가 이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검사했는데 아버지께 아버지 성격 강의 1번 유머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버님이 좋아하셨을까? 너 개그맨 너가 뭐 개그맨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격 강점 제가 1번의 유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굉장히 참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많은 우리의 성격의 강점들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저는 그 유머가 제가 지금도 많은 대중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떠나서도 만나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윤활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관계의 소통을 하는 데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 지금 우리 학원 문화에서는 네. 이걸 찾아줄 수 있을까? 이걸 강점이라고 해서 너의 삶에서 이걸 잘 이용해봐라고 이거를 알 수 있게라도 해줄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업이나 딱 하나의 목적점만 두지 말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점을 주고 또 응원하고 강점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좋을 건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님께서 그 테스트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그럼 우리 적어도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내 성격의 강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 테스트가 무료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긍정심리학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여기에 대한 연구거든요. 네. 근데 그 연구와 함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테스트가 좀 길어요. 240문항인데 그리고 엄청 길어서 저도 해봤더니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하다 지치고 헷갈리고 그러는데 각 기간별로 무료로 한 90문항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여기 자막으로 나가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비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 지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남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집단적으로 집단의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집단의 문화의 가치가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한국 사회가 동양 사회 속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유교적인 문화의 일부분이 이제 과거의 신분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지잖아요. 우리 뭐 양반, 사대부, 노비, 그냥 평민 이런 게 정해졌다가 한국 사회에는 스스로의 변화 발전이 아니라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 개방 사회로 억지로 이렇게 그냥 기존의 가치관이 한 번에 딱 무너지고 개방 사회로 그냥 확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요. 새롭게 그러면 그 안에서 신분제에서 다 깨졌던 그럼 똑같이 평등한 상태에 갔다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사회가 정리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저는 한국 사회는 많은 그 아픔 속에서 자기 가치관을 찾기 전에 뭐 일단은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한 50년 동안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 못하는 상태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나 또 어떤 일제에 조금은 더 부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한 사회가 나눠지고 그게 또 우리 스스로 어느 순간 정리된 뒤에는 또 이념으로도 나눠지고 전쟁을 겪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과거에 했던 유교 문화, 유교라고 하는 속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질서,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대체할 만한 저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우지 못해진 것 같다. 지쳐 세우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들, 자본주의든 이런 자유경제든 기존에 있었던 것이 확 바로 대체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우리 가치 기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그냥 능력 위주,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뭐 금전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으로 어떤 새로운 층이 나눠지게 되는 욕구들이 나와서 되지 않았을까? 한국은 한 두 블록 차이에 그야말로 유혹의 맨하탄과 정말 정반대인 곳이 공시공존을 한다. 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양존한다. 네, 그냥 산동네에 몇 평 안 되는 집의 눈에 한 100층의 고층 건물에 사는 집이 바로 보이니까 이러한 지리적인 물리적인 협소함이 바로바로 보이게 되는 차이점이 바로바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비교가 인지적으로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그런 조금은 이 부정적인 요건도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저는 또 같이 생각합니다. 말씀은 약간 물리적인 환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협소함이 오히려 조금 친밀함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까 이제 문화 얘기 잠깐 해주시고 문화보다도 이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집단주의라고 하죠. 이제 이런 그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맥락 문화에 속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 친밀함을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장을 못 합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계신데 유교의 가치관하고 맞물리기도 하지만 어른이 계신데 내가 뭐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오늘 뭐가 드시고 싶을까 살피고 또는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 고맥락 문화 국가 사람들은 항상 좀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면이 있냐면 배려라는 좋은 면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반면에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그 집단에 적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맥락 문화의 어떤 특성상 비교가 더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친밀한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하게 되는 기준도 다양하지 못한 것이죠. 뭔가 물리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눈으로 다 가시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시적인 기준이 그냥 단편적인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공간의 협소함과 비교 기준이 너무 단일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연결되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들 저마다의 기준으로 행복해요.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그게 너무나 좋아 보였거든요. 특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미국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땡큐 노트를 쓰거나 영상을 찍을 때 저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I will do my best to be the best version of myself. 이게 너무나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the best version of myself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나 1등 할게요, 최고가 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될게요 라고 그거를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인드가 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거든요. 신부님이셨는데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계시는 신부님이 자기 나라는 너무 인종과 종교가 많은 사람들 한 커뮤니티에 있다는 거야. 이 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같은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돕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불교는 어떻게 하세요? 그 불교의 답이 있냐라고 와서 이제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분이 지금 금나는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문화가 너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남의 것을 어차피 넘겨볼 수가 없대요. 이거는 내가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개신교를 믿는 사람을 그 장점을 찾아서 저걸 내가 닮아볼까 말까 이러한 그걸 하기가 아예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결국 자기에게 우리 것에 집중을 훨씬 많이 한다. 근데 그게 좋은 장점으로 발현되고 또 반면에는 그 믿음을 함께 묶어주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 특성을 알아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얼마만큼 이제 좀 유일하고 나의 특성이 얼마나 좋아라고 이제 하는 거에도 그 사회, 미국 사회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강점을 찾는 걸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같은 비교를 왜 우리는 이렇게 못 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지금 이제 대치맘의 그 영상들 볼 때 또 더 크게 와닿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부모님들이 하는 비교 아니면 타인이 하는 비교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어리실 적에 비교를 당하신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나마 제가 가장 큰 비교를 인생에서 언제 느꼈을까 이 질문. 난 너무 평범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잘나고 싶은데 이 불교에서 보는 비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불교 이제 분별심이라고 표현해요. SNS 상만큼 행복하면 인류는 다 행복하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게 해주신 게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비교를 했지만 또 집에서는 오히려 더